엊그제 광주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 사람은 물론 전 국민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 2030 세대가 많이 나와서 이제 광주 사람들도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상식에선 시국을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다 하는 그런 강력한 동질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드디어 탄핵 반대 집회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번 벌어지니까 고대, 연대, 한대 막 아주 요원의 불길처럼 계절이 봄이 아니니까 불길이 있고 요원의 불길이라기 좀 이상합니다만 슈스 끝나고 막 이마에다가 불 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번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학생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이번에 탄핵 재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모처럼 헌정회를 나갔는데요. 거기 헌정에 이제 원로회의 의장을 지내시고 했던 김봉호 국회 부의장이 계십니다. 제가 참 형님 동생하면서 크게 삶의 지도를 받는 분인데 요새 걷는 게 좀 불편해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2층에 있다가 아래층에 계신데서 뽀록 내려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아야 김동지, 요새 난 자네 방송 듣는 재미로 살아. 그런데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대학 시절에 선동하던 식의 그 목소리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에게 더 귀에 쏙쏙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어서 특별하게 중요한 대목을 제외하고는 낮추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어저께 보도된 서울대학교의 20학번 이서진 양의 그 연설을 들었어요. 영문학을 전공한다는데 똘똘하게 새겼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학번이면 제하고 60년의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60학번입니다. 60년 전에 제가 대학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참 많이 지났구나. 그래서 그 탄핵 반대하는 얘기를 아주 조단조단하게 설명한 걸 들고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대학생이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해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년 전에 저희들은 여러분이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경무대, 청와대라고 했지만 당시에 경무대입니다. 경무대 앞에서 많은 사람 데모를 하다가 그 현장에서 아마 74명인가 78명인가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우리도 깜짝 놀랐죠. 그렇게 그냥 총탄이 비 오듯이 그냥 무슨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아무튼 그때는 그래도요, 제가 이승만 박사를 변호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이 조병옥 선생 후보가 신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단일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선하고 자시고 무조건 당선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통령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 씨하고 당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대결인데 당시에 장면 박사가 인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느끼기는. 다 장면이 부통령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기붕 후보의 부인 박마리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냥 뭐 최인균이 뭐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 준비를 하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깨진 겁니다. 근데 당시에 부정선거라는 게 지금 보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에요. 3인조, 5인조 만들고 무슨 신고무신 나누어주고 뭐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기계를 가지고 조작하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한 그런 참 그야말로 옛날 목가적인 시절의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 정권이 결정적으로 바꾸어진 것이 바로 부정선거 때문에 바꿔진 겁니다. 전 세계의 정치적 변동의 거의 대부분이 선거 부정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계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2020년에 4.15 총선, 또 22년이죠. 23년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에 40선거, 국회의원 선거. 여기에서 벌어진 일련의 그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는 부정선거가 제도화되어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파의 그 결말이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비상계엄 발표하는데 당시에 있는 뭐 국무회의가 어쩌니 저쩌니 경찰청장이 뭐 대통령의 무슨 지시를 받았느니 많이 하는 건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소한 것에 불과한 거야. 예? 문제는 이 비상계엄의 선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부정선거를 잡겠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29번째까지 그냥 탄핵을 남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폭거, 의회 독재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예산을 그냥 주물럭주물럭 지들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이게 뭐 나라를 끌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후에 들리는 말로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다. 나는 뭐 아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늙은 노모하고 속된 말로 마누라 하나뿐이다. 그래서 나는 뭐 세상에서 뭐 특별하게 뭐 부정선거에서 감춰갖고 뭐 만들 그런 생각도 없고, 다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2년 반 가까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가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풀려고 해 잘 안 풀려. 계엄 같은 방법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옹성을 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의 그 고독한 결단, 사나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걸고 그리고 국민들의 도움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 적당히 지나면 어머어머하고 적당히 살 수 있죠. 문재인이처럼 얼마나 살 수 있죠. 그러나 이거 이렇게 넘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사나이가 역사에 승부를 거는 자세로 이 사건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엄을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윤석열은 이 나라의 영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친구나 뭐 정치에 관여하는 칼럼니스트나 뭐 그런 사람 제 친구 뭐 수백 명 있죠 주변에. 뭐 전화들이 와고 야 윤석열이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뭐 갑자기 네 그렇게 아첨하냐? 무슨 아첨? 야 이 윤석열한테 영웅이 뭐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은 이번에 성공으로 딱 깨끗이 마무리를 하든 아니면 더 고난을 당해가지고 당대에는 그리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 한 5, 6년 동안에는 고난을 겪을지는 모르나 궁극적으로 그는 역사의 승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일단 이 나라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에도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내란죄에 걸려서 감옥소에 가서 몇 년을 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 정반대로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게 그 직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슬아슬해요. 앞으로 한 며칠 동안에 한국 정세의 움직임이 그것을 결정한다고 보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 문형배라는 사람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8명 중에 대충 보면 한 3명, 4명 정도는 지난번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서 탄핵하는 제출한 사람들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표시해서 4대4가 돼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만든 4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좀 믿고는 싶는데, 이게 워낙 큰 거대한 조직,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거의 170명이 넘는, 다 보태면 192명 되는 야당 세력, 그리고 그 뒤에 또아리고 있는 북한, 특히 중국의 정치 개입. 이게 완전히 이재명 혼자만의 원맨 플레이가 아니에요. 원 파티 플레이가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버티고 있는 이런 거대한 것을 깨려면 이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돌아오는 3월 1일 3.1절 행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 탄핵의 부당함을 집중적이고 결속력 있게, 파워가 있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전국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산에서 했고,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잘했고, 특히 광주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집회를 했고, 아마 내일 모레 사이에 대전에서 할 겁니다. 대전도 아마 광주에 못지않게 더 크게 벌어지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는 3월 1일 날 서울에서 얼마나 큰 국민적 의지의 결집이 나타나느냐, 현실적인 그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세계로 교회, 그 손현보 목사가 이제 지난해 10월인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그것으로 역대의 그 인파를 모은 저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때 한 200만 이상이 왔다고 눈이 다 인정합니다. 막 꽉 찼어요. 그게 아마 1920년 8월 15일 날 불초 제가 대회장을 했던 탄핵 반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죠.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굉장한 규모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느냐면, 쉽게 말하면 저 광화문이라는 건물 있죠. 광화문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세종역을 거쳐서 대한문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세종역을 거칠 때는 이쪽에 서대문 쪽으로 가는 데는 서대문 로타리까지, 그리고 이쪽에 종로 쪽은 종로 3, 4, 5가 정도까지 꽉 차는 겁니다. 시청 광장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모여야만 공충 200만이 모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민중운동 사상의 새로운 스타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일타강사라는 이름을 가진 전한길이라는 젊은 사나이가 또 새로운 스타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연사를 보면 굉장히 중도적입니다. 광주에 가서도 굉장히 정선된 단어로 광주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도 왜 탄핵을 반대해야 한다는 걸 아주 효과적으로, 감동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상당한 말꾼이구나. 광주에 가서 그냥 서울 광화문
광장이나 아니면 저 부산 부두에 가서 막 고함을 지르는 새로 그냥 비상계엄을 막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막 뭐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 빨강 사람하고 같이 뭐 어쩌고 몰고 하면 그런 발언을 해서는 광주에 가서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잘 헤아렸던 것 같아요. 아주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아 보통 인물이 아닌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집회의 영웅은 손현보 목사보다 무슨 씨? 그레이트 씨인가 하는 그 청년보다 전항일이가 유일한 독보적인 영웅처럼 보였습니다.